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장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똑같은 시간 5시에 여러분을 라이브로 뵙게 된 장혜찬의 정치펀치 진행하는 장혜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청년본부장으로 대선을 뛰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청년소통 TF 단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지금 다시 총선 끝나고 보수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기저기 방송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일반 뉴스가 알려드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정치 펀치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답답한 시국, 사실 뉴스 보기도 싫다, TV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께 좀 시원함을 선사해드리는 이 한방 펀치 같은 그런 방송을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려고 하고요. 대부분 제가 혼자서 한 주간의 이슈라던가 정치 뉴스를 쭉 정리해 드리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국민의힘에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또는 진영을 넘어서 다양한 분들 제가 모시고 함께 인터뷰도 하면서 다채로운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실 홍보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많이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반겨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주위에도 이 장혜찬의 정치펀치 많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시간을 꽉 채워볼 텐데,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펀치는 명태균 녹취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저도 뭐 다른 프로그램도 하다가 운영위도 라이브로 보다가 아무래도 오늘 그 운영위 국감을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튜브나 방송 접속이 조금 떨어지긴 하던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당백을 하면서 열일하는 모습들, 제가 하나하나 중요 장면들, 중요 발언들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로 좀 돌아가 보죠. 어제 아침에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가 남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그 공개된 파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 경선 때 고생 많이 했다, 해줘라고 했다,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더라, 또 이걸 들은 명태균 씨가 뭐 진짜 평생 이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팩트체크가 하나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녹취 자체가, 이 녹음 파일 자체가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녹음한 그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고 저도 내막을 파악해보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일단 문제가 많긴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다 녹음해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화 녹음을 자기가 주변에 막 알려주면서 막 들려줬다는 겁니다. 봐, 나 누구랑도 통화하는 사이다, 이런 대화도 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
이 민주당에 이 제보를 한 제보자 A씨, 김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의 일종의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인데, 이 수행비서가 명태균이 이렇게 자기 전화기를 가지고 녹음 파일 막 들려줄 때마다 명태균도 모르게 자기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옆에서 그걸 녹음된 걸 다시 녹음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 파일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확보한 녹음 파일 자체가 녹음 원본이 아니고요. 그 수행비서가 눈치 봐가면서 명태균 씨 몰래 명태균이 막 자랑할 때마다 녹음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전체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이 음성학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좀 짜집기가 되어 있고 편집이 되어 있다라는 기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래서 명태균 씨가 저 녹취에 대해서 이게 중간 단계가 많이 생략돼 있다. 결국에는 당이 알아서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짜집기된 일부의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막 탄핵 바람, 탄핵 몰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통화 자체는 2022년 5월 9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5월 9일이면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인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이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권영세 의원 같은 분들인데,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 등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이걸 법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탄핵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씩 팩트를 짚어보면, 이게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루어진 전화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무상 뭔가 잘못했을 때, 위법했을 때 법률적 심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이고, 그리고 많은 진보 평론가들이나 좌파들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 실형 인연과 이걸 비교합니다. 근데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친박 후보들을 밀어주기 위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떻게 하면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을까? 그걸 논의하는 선거 전략 수립까지 해서 당과 보고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공권력이 동원이 될 때 선거 개입으로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김영선 고생 많이 했다던데 내가 좋게 말해줬다라는 식의 일종의 덕담 하나 가지고는 이게 설령 당선인 신분이 아닌 대통령 신분일 때의 대화라 하더라도 법률적 처벌 대상이나 탄핵의 대상은 안 된다는 게 많은 법조 전문가들, 법조인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기환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아예 누구누구를 공천해야 된다라는 공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공천 리스트 전달마저도 법원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심과 3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공권력이 동원이 돼서 여론조사를 하고 전략을 짜는 정도의 이런 대규모 공권력 동원이 아니면 정무수석이 공천 리스트 전달한 것도 무죄가 나올 정도로 단순히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것 가지고는 우리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전 판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넘겨가서 탄핵을 하겠다,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률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제3자의 동의받지 않은 녹취를 그 대화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공개한 것 자체가 통신보호비밀법이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어서 저걸 이제 튼 사람은 박찬대 원내대표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나 노정면 의원 등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느냐? 과거에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제3자 간의 녹취록을 입수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일 때 한번 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노회찬 전 의원의 신분이 국회의원이었지만 면책특권 인정을 못 받고 의원직이 상실됐던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녹취 공개로 인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와 노정면 의원이 의원직 상실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이런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에는 법률 지원단 같은 게 있습니다. 법률위원회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 여당 법률위원회에서 이런 걸 탁탁탁 체크해서 이전 판례와 비교해서 왜 이번 녹취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등으로 노회찬 의원 사례를 쫙 정리해주면서 이걸로 이제 박찬대, 노정면 너네들 의원직 날라간다 라고 같이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좀 이해할 수 없게도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이 중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 국민의힘의 정당 차원의 기구나 법률위원회가 또 대변인단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지금 올스톱이 돼 있거든요. 이선현님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고소를 누가 했느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했어요.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오늘 막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그런데 이건 우리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매번 이렇게 열리라고 고소고발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 분 개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여당의 공식적인 기구가 나서서 법률 분석을 하고 그 분석 사항을 알려주고 고소 고발을 하면서 이걸 진영과 진영의 싸움으로 꽝 하고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지금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독하게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공격하다가 막상 민감한 이슈가 터지니까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듯이 쏙 빠지고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대응을 못하겠다 하고 뭐 이런 식의 같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인 것처럼 발을 빼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가만히 있네.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는 이 이슈에서 역시나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구나. 더 신이 나서 살라미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이 11월 15일에 하나 선고가 되고요. 위중교사도 11월 25일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이걸 하나 둘 계속 공개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사안, 이게 뭐 악재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분명히 당과 진영 차원에서 결속해서 결집해서 이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일부 개별 의원들이나 이종배 서울시의원들에게 맡길 일은 아니다. 당이 언제까지 이걸 방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혼자서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물을 한 컵씩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운영위 내부에서는 이 통화 시점을 가지고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해명이 틀렸다, 거짓이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대선 경선 이전에 연락하지 마라고 매몰차게 연락을 끊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통화는 대통령 당선인 된 이유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누구보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방송 등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분명한 건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근을 했겠죠. 그리고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느냐 마냐 할 때 그때로 시간표를 한번 돌려보시죠. 그러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 여부를 가지고 이준석 당시 대표와 상당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가 떠나간 뒤에는 뭐 이제 늦는다, 이런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하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냐, 윤석열 검찰총장 없이 어떻게 대선을 하냐, 윤석열 총장은 택시 타고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택시론도 나오고 별의별 기싸움과 견제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된 김병민 부시장이나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에 먼저 합류하자 이준석 당시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한 달 안에 입당 안 하면 거기 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해당 행위로 징계하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상당한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과 이준석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태균이란 인물이 이 경선을 하기 전 단계, 초반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좀 비중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명태균이란 사람을 또 대통령께 소개한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오선 의원, 이번에 뭐 공천 못 받았지만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은 그때만 해도 재보궐로 당선이 안 됐지만 4선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여성 정치인 중에 최고 중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분이 지금은 막 수돗물 먹는 이미지로 좀 희화가 됐지만 한나라당 대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영선이란 인물이 명태균 말 들어봐라 보증을 하고, 여기에 또 누가 개입돼 있느냐, 이거는 뭐 많은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실인데 경남 지역의 조혜진 전 의원이 명태균 씨와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조혜진 의원 측 핵심 인사들이 명태균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말 들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막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나름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 사선도 하고 대표도 하고 이름값이 있는 김영선, 조혜진 이런 사람들이 보증을 하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골칫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준석 내가 당대표 만들었다, 내가 이준석이랑 소통 다 된다 라고 하는 인물이니까 초반에는 명태균 조언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조언을 한다 치고 선을 점점 넘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취해서 막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허풍이 세고 좀 과장도 심하고, 이게 처음은 그렇다 치는데 점점 두고 보면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는 명태균이 경선 룰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자 대통령이 딱 잘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사실과 부합해요. 그 당시 대선 경선 때 홍준표 시장이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냐, 이게 상당한 화두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때 가서 홍준표 시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여론조사를 비율을 막 높이자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딱 듣고 아 더는 아니다 싶었는지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와이프 김건희 여사에게도 연락하지 말라라고 딱 잘랐어요. 이 시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확정되기 전인 2021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에 어떤 연락이나 의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러면 5월 9일에는 왜 통화가 됐느냐? 당선이 됐잖아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취임하기 하루 전인데 정말 온갖 축하 전화와 뭐 인사와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통씩 쇄도를 할 텐데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그 틈을 잘 노린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어쨌든 입당 초기와 경선 때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나름 노력도 하고 고생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선된 마당에는 축하 전화까지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전화해서 하도 김영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김영선도 내가 고생한 거 알고 잘 좋게 봐주고 있다라고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 한 걸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2021년 11월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그 대선 경선 레이스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기억도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씨가 제공한 녹취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 당선인 시절 사이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레이스를 치를 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의 통화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대통령도 그렇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이 명태균을 딱 쳐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대선할 때는 한 표가 아쉽고, 그리고 우리 편을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서운한 마음 가지고 막 우리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잘 달랜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는
뭐 소통이 조금 더 이어졌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과 공적인 내용을 어떤 것도 의논하거나 대선 이후에 조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한 부분, 통화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또 이 녹취록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까지도 제가 좀 여러분이 알기 쉽게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세렌디피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그렇게 한 표 한 표 긁어 모아서 0.73, 어이구, 스튜디오에 파리가 자꾸 다녀가지고, 네. 그렇게 한 표 한 표 긁어 모아서 0.73%로 이긴 거다. 맞습니다. 누구 하나 서운하게 안 만들려고 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0.73%라는 최소 격차로 이긴 것이기도 하겠죠. 난초님도 김정숙과 김혜경 전화 까면 더 하겠죠 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화제를 한번 돌려보자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 선거 개입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최근 여당에서 지적하는 것,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죠. 본인의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라는 조직이 가동이 되었고요. 황운하가 그때 울산경찰청장이었잖아요. 경찰 권력이 동원되어서 있지도 않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혐의를 막 들이밀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다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당대표까지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명 수사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게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판례나 예전까지 어떤 선거 개입 판례를 보면요. 이게 불법적인 것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 꺼내는 게 참 또 가슴 아프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당시 정무수석실에 좀 과잉된 충성이라고 봅니다만,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건 돈이 들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개인적으로 공천 리스트를 전달해 준 건 단순한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울산시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청와대 조직과 경찰 조직이 다 통으로 동원이 되어서 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민주화 이후에 없습니다. 이 정도 큰 스케일의 사건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현석 검찰총장이 본인들이 이미 2년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일인데, 이런 조직적 공권력 동원이 바로 불법 선거 개입인 것이고, 단순 공천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뭐 일종의 덕담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죠.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말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새마음운동님이 장예찬의 정치펀치 흥해라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마침 또 임유정님도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의 정치펀치에 첫 번째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이어서 제가 기념비적으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 새마음운동님과 임유정님께 감사한 마음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선 개입이냐 선거 개입이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뭐다?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인지하고 있다면 누구와 토론을 해도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 정치펀치를 혼자서 1시간 동안 진행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방송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다른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와 다른 이 정치펀치 제 이름 걸고 하는 프로의 차이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표를 하고 있어요. 장예찬의 정치펀치를 보고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어디 술자리나 식사자리나 친구들 모임에서도 토론해서 안 밀린다. 장예찬한테 들은 이야기로 내가 가면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는데 뭐 이 개딸도 있고 대깨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확실하게 토론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이 토론 무장을 시켜드리는 방송이 정치펀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금트리님도 금요일 5시 장예찬의 정치펀치 화이팅이라고 귀중한 후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네요. 그래서 이 송초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자행했던 민주당이 이 단순한 덕담 녹취를 짜집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뭐 임기 단축 개헌이다, 탄핵이다 운운하는 것은 너무 적반하장이다. 우리말로는 정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고 하죠. 딱 그런 꼴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걸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쓰고 난리를 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바로 11월 14일과 15일 그리고 11월 25일 이 세 날짜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 날짜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그 세 날에서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은 아마 앞으로도 좀 자극적인 녹취를 계속 살라미식으로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1월 14일에는 김혜경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정치인 배우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부분,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김혜경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4일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재판이 김혜경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도 아시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폭로한 그 녹취의 대상, 배소연이라는 경기도청 공무원 있죠? 성남시장 할 때는 7급 공무원, 경기도지사 할 때는 5급 공무원으로 김혜경의 수발드는 업무를 전담했던 배소연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김혜경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판사가 배소연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밥을 사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불법이라는 걸 김혜경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배소연이 네 라고 말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배소연이 아니요, 김혜경은 몰랐습니다, 이게 잘못인 줄 모르고 밥을 샀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김혜경이 이걸 알고 있었다, 김혜경도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밥을 샀다 라고 그 김혜경 수발드는 업무를 냈던 배소연이 예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증인 이거 지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짜 김혜경이 인지했느냐. 근데 이 배소연이 한 번 더 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지금 김혜경 재판의 양상이 뒤집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 선거법으로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바로 하루 뒤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나오죠. 그리고 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선고가 나옵니다. 이런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사법 리스크 빅데이들이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자 그 전까지 민주당이 정부를 흔들고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뭐 장애 집회하고 롱패딩 집회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록 중에 제일 센 건 이미 나왔어요. 그게 바로 어제 그거예요. 뭐 김영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더 센 게 있었으면 그걸 아껴둘 리가 없죠. 그런데 다만 이재명과 김혜경 재판을 앞두고 뭔가 이 공적 대화는 아니지만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당 전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선 결과 나기 전까지 주로 있었어요. 그때 뭐 정치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들을 자극적으로 터뜨리겠죠.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건 몸통이 아니다. 핵심적인 한 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사이 임유정님이 슈퍼챗 한 번 더 보내주셨고요. 꽃숙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큰 응원 보내주셨고, 강지연님도 보수의 희망 장예찬 화이팅이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이 A씨에게 제보받은 녹취록 뭘 터뜨리더라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를 흔들 수 없다.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김혜경과 이재명 재판과 사법 리스크에 집중하고 그와 관련된 이슈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대변인단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의힘 당 대변인단이 한 달에 대변인 법카만 한 300만 원 받는다고 해요. 그 법카 300만 원 받는 대변인단이 지금 10명이 넘어요. 그런데 다들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나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논평을 막 내야죠.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우리 대변인단이 그때 논평 내는 거 보면 하루에 몇 건씩 논평을 냈거든요. 대변인들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이 지금의 뉴스나 이슈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뉴스만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우리도 반대편 뉴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사 숫자가 맞게 되고 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비율이 기계적으로라도 맞게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야 이거 잘 모르겠고 어쨌든 대통령이 공격당하면 나한테는 뭐 나쁜 일 아니네 싶어서 뒤로 쏙 빠져 있는 거 전 너무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어려운 국면 위기인 건 맞습니다만 여당 국민의힘의 역할 정말 어려울 때 비를 함께 맞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국민의힘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경태 아시죠? 입만 열면 포르노 운운하고 뭐 아랫돌이 운운하는 그 장경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 대통령 중임제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장경태 말대로 2년 단축이 되면 언제 끝나냐? 내년 5월에 끝나요. 근데 얘네가 왜 하필 내년 5월이라고 했을까요? 이재명이 11월 15일과 11월 25일에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의도나 법조계에서는 어떤 예상을 하느냐?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이 법리적 상식으로 넘어야 되지만 안 넘을 가능성도 있다. 왜? 이거는 벌금 100만 원이 나오면 이재명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430억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망하는 거죠. 그 재판을 용기 있게 내릴 판사가 있을까? 라는 어떤 정치적 해석 때문에 11월 15일에 1심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있고 하지만 11월 25일에 위증교사는 증거, 증인, 진술 이 모든 게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유예를 넘어서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집행유예가 아닌 그냥 징역형, 구속이 되는. 그래서 이재명은 무조건 위증교사 때문이라도 날아간다는 게 여의도와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뭘 해야 되느냐?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탄핵을 시켜야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켜야죠. 그 전에 자기가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돼야만 형사소추가 중단된다는 게 이재명의 꼼수이고 노림수인데 보통 2심과 3심은 1심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도 넉넉 잡아 2심과 3심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 1년이라고 보면 장경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년 5월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면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이재명이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해소된다라는 꼼수 중에 꼼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앞으로 뭐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진다. 오늘은 갤럽 기준 19%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동을 하거나 이걸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를 용납하지 않고 배신자로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살려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임기 단축이니 뭐니 말하는 건. 개헌 이야기를 지금 한다? 이건 이재명을 살려서 대선 내보내서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재명과의 야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정치적 전망을 좀 더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명태균 A 녹취가 계속 터지고 11월 15일 이전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극적인 녹음 파일 등을 막 재생한다고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설령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그 지지율 떨어진 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만 지지율이 10% 중반대가 됐다고 해서 우리끼리 탄핵을 입에 담고 임기 단축을 입에 담는 건 너무나 비겁한 패배주의자적 태도다. 두 가지 정부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최저 지지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댓글로 맞추시는 분들 제가 5살 동안 맞추면 어디 커피 쿠폰이라도 제가 제 사비로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5, 4, 3, 2, 1. 이게 또 라이브의 맛이죠. 이렇게 주고받는 게. 네, 뭐 올려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임기 중 최저 지지율은 5.7%였습니다. 놀랍죠? 10%가 아니라 15%가 아니라 5.7%. 아, 네, 세렌디피티님 정답인데 이제 막 올려주시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번에 제가 또 퀴즈를 내드릴게요. 5.7%였어요. 막 10, 12, 10% 막 이렇게 나오는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공신력 있는 이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는 5.7%였습니다. 근데 5.7% 나왔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했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5년 정부 다 마치고 오히려 그때 노무현 정부의 핵심이었던 유시민 같은 사람은 무슨 말 했느냐?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한다. 이런 당당한 태도로 자기들 임기를 마무리했어요. 물론 지지율 떨어져도 괜찮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만 여기서 녹취 효과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 겁먹고 와 이러다 탄핵되는 거 아니야? 탄핵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민주당이 바라는 바고 그게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당이 사법부에 영향을 끼쳐서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이야기가 나오면 저 같은 정치인들은 겸손해야죠.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낮은 자세로 맞습니다. 우리 지지율이 지금 낮습니다. 우리가 국민들 회초리 맞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태도입니다. 다만 우리 지지자 여러분은 야 노무현 정부도 5.7% 지지율로 임기 다 마쳤다.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또 자신감 있게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 또 소꿉친구님 장례찬 화이팅, 아투TV 화이팅. 네, 오늘 슈퍼챗 굉장히 이 정도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피디님? 슈퍼챗이? 오늘 슈퍼챗 굉장히 많이 10건 이상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수준이라고 더 분발하라고 우리 아시아 투데이에서 여러분 또 분발하라고 네, 웬만하면 잘 나오고 있다고 격려해 줄 법도 한데 네,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두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5.7%.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부는 어디냐?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MB정부. MB정부를 왜 꺼내야 하나? MB정부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초반에 그 광우병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완전 바닥에 떨어진 10% 초중반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MB정부가 정권 3년차 때 지지율을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정권 3년차 때 30% 중후반까지 올라가요.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원래 정권의 지지율이라는 건 1년차 때 제일 높았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피할 수가 없는데 이명박 정부는 쫙 떨어졌다가 3년차 때 쫙 올라가요. 이게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처한 것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사실 더 어려워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총선을 치러서 국회를 그래도 갖고 있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치른 선거가 총선이 아니라 지선이었기 때문에 지방 권력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운영을 하지만 총선을 한참 있다 치르는 바람에 져서 국정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보다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게 MB 정부는 어떻게 정권 3년차의 지지율 반전에 성공했는가?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제 인사쇄신 카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못해서 문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정권 3년 차에 완전히 새로워지겠다는 신호로 총리, 장관 다 갈아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전면 교체를 해버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아주 강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와 가끔씩 대화하거나 소통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할 때 국면 전환용 인사 안 한다.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쓰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교체하는 게 인사다. 그게 맞죠.
저는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거나 정부가 국민들의 이런 싸늘한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인을 줄 필요는 또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이번 달 말에 에이펙이 있습니다. 에이펙이라는 중요한 외교 무대가 끝나고 나면 연말인 12월부터 천천히 올해 있었던 장수 장관들에 대한 교체, 또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정돼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그걸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쨌든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기고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어떤 좀 지저분한 사안이나 가십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국민들께 본인이 이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낮은 자세로 말씀드리는 그 소통의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임기 반환점이랑 상관없이 에이펙 끝나고 준비했다고 알고 있는데 에이펙 이전이라도 11월 중순이라도 조금 당겨서 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느끼게 해야 MB정부처럼 뭔가 쇄신의 어떤 바람, 기대감을 국민들이 다시 가지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조언, 그런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빌려서 조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 달아주시면 그 의견 제가 참고하고 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MB 때는 당이 대통령 발목을 그렇게 잡진 않았거든요. 18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MB의 뉴타운 열풍으로 당선된 친이계가 다수였기 때문에 당대표나 당이 대통령 뒤통수를 치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재명보다 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정도 여당이 보호를 안 해주고 방어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팀킬을 하는 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힘든 게 당연하고 20% 지키는 게 대단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반전하고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되 MB정부의 집권 3년차 지지율 역전현상 상승 효과를 보면서 우리도 뭔가 그런 승부수를 한번 던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 알린다. 라는 그런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길게 최근 가장 화제인 이 명태균 녹취록과 윤석열 정부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알부민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알부민이 있고 제 뒤에도 있는데요. 네네, 요거를 하나 제가 먹어달라고 하시네요. 네. 네. 제가 사실 방송을 한 10년 했지만 광고를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다. 네. 한번. 이게 피로회복제인 거죠? 이 피로회복제가 지금 저한테 오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환절기 면역력 건강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지원 원장의 알부민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부민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알부민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좋은 거 참 많이 들어있네요. 평소 자주 피로를 느끼는 분, 기력이 떨어진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은 분, 다 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도움이 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들을 위한 특가 단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남재원 원장이 깐깐하게 배합해서 만든 알부민 2090 프리미엄 골드 하루 한 병씩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환절기와 가을, 겨울 건강관리 함께 하시죠. 네.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괜찮나요? 제가 이 첫 광고, 태어나서 첫 광고를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했습니다. 네. 우리 이문서님 또 수영구 주민이셨네요. 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치사하게 광고한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이 실시간 이 조회수가, 참여자가 광고 때 떨어지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 쭉 봐주십시오. 슈퍼챗 들어온 것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풀립바람님, 일당백 장예창님의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결기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또 귀중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정치의 이슈가 참 많아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에 할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정치권이
이 명태균이라는 철진한 선거 브로커의 지나간 녹취 파일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투데이 TV에서도 러시아 파병 이야기 조금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요, 이걸 이렇게 한가롭게 여기는 나라가 역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서방의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전투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전투병사들을 파병했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뭐 하느라 바쁘느냐, 세계 각국 정상들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파병 문제로 전화 통화하느라 바쁩니다. 얼마 전에도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관련 문제 통화했고요. 관련 우방국들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과 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외시할 수 없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이거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관심 가지냐? 근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전투병사들을 파병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불법적인 막대한 외화 자금이 북한 김정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이나 이런 병법 자원들이 북한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면 당연히 우리의 안보와 이 동북아 태평양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인데 북한이 파병을 보내든 말든 뭔 상관이냐? 우리가 왜 관심 가지냐? 이재명의 이런 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0위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슬로건이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나몰라라 하면 미국부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잖아요. 야, 대한민국 너네 뭐 하냐? 북한이 파병 보내는데 너네가 이거 남의 나라 일처럼 보고 있냐? 유럽의 주요 국가들, 나토의 국가들, 캐나다가 다 우리나라를 성토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축소되고 우리나라가 이 안보 문제에서 국제사회에서 밀려나면 이건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규제 문제, 무역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각국으로부터 지금 호주의 뭐 호위함, 캐나다의 뭐 잠수함 이런 거 우리가 막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된 문제에서 다 줄줄이 밀려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를 안보 이슈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근시안적 단견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남의 나라 문제인데 우리가 왜 끼어드냐고 말할 수 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태훈 님이 너무 큰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찰단을 파견해요. 관찰단. 이 국정원 관찰단은 가서 뭘 하느냐? 북한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군사 작전을 하는지 우리가 정보를 수립하는 거예요. 이 정보 수립이 우리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죠. 만에 하나 무력 도발이 있을 때, 야, 북한군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북한군은 이런 전략으로 병법을 운영하는구나를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에서 이 북한군들을 포로로 생포했을 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정원 관찰단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도 캐내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거기 파병 간 북한 군인들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걔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김정은 외화벌이 하는데 총알바지로 간 거잖아요. 걔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갑자기 강제 차출돼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뭐 대우를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보다 밥이나 좀 더 잘 먹으면 다행인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총알바지 대다가 걔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에요. 걔네들 다수는요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생포돼서 포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북한군들을 잘 신문한 다음에 걔네들이 원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시키는 거, 그거는요 인도적 지원이에요.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왜냐? 우리는 헌법상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 관찰단이 가는 건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의 의미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문 기술을 전수하러 가느냐? 이거는 국정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우리 국정원이 민주화 이후에 고문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음지에서 정말 고생하는 국정원을 향한 모독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고문 기술을 우리가 전수하는 거면 우크라이나가 그럼 고문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말입니까? 현대 사회에서는요, 전쟁 포로를 인격적으로, 인도적으로 잘 대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전쟁이 끝나고 협상을 하거나 포로 교환을 할 때 손해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러시아 포로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정말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데 고문 기술 전수하러 가냐는 말은 우크라이나를 욕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고문 기술 전수받아서 고문하는 나라 취급한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발언했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매도와 항의를 받았을 겁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 위험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심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런 몰지각한 막말이나 내뱉으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거, 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후진 현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네. 최애나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해영김님, 보수의 희망 예찬님,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 싸워주세요. 첫방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 생각하면 대부분 20대, 30대 또래 청년들, 저보다 동생들이겠죠. 걔네들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그아웃님께서 인권 파리하던 것들이 그것들인데, 그러니까 뭐만 하면 인권 이야기를 하고 뭐 동성애자 인권, 누구 인권 다 챙기던 민주당과 좌파들이 왜 이 불쌍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싹 닫고 외면하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런 막말을 일삼는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러시아에 파병 나간 북한군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원 관찰단을 보내는 거 민주당이 추천 안 하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여러 논란 중에 다시 국내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한동훈 대표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자라고 말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죠. 그리고 이게 의총을 앞두고 뭐 표결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임명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반대 안 합니다.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깡그리 무시하고 있던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하라 마라 하는 것도 참 어설프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포기하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는 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버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법원이 북한 인권재단 출범해라, 이사 추천해라 라고 분명히 판결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정말 이걸 외면하고 지금 파병가 있는 북한 군인들의 인권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이 먼저 이걸 포기하고 그냥 대통령 공격하는 용도로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겠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수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포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고 국민의힘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될 문제이지, 북한 인권 이사 추천해주면 너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 먼저 이걸 포기하고 가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에 파병 나간 불쌍한 북한 군인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국내 정치와 한동훈 대표 측의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많은 댓글들 여러분이 보시면서 달아주고 계신데요. 제가 다 읽고 있고요. 이 앞에 큰 화면으로 여러분의 댓글이 뜨고 있고 좋은 댓글들, 비판적인 댓글을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틈틈이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젤렌스키와 통화하고 조금 있으면 젤렌스키의 특사가, 우크라이나의 특사가 대한민국으로 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 경제계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규모가 1,400조가 될 거라고 합니다. 1,400억이 아니라 1,400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되죠, 요즘에. 그러면 1,400조면요. 우리나라 2년 예산 넘어서 거의 3년치 예산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우리가 600조 넘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500조 예산 시대였는데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지만 대한민국 같은 세계 10위 경제대국 국가의 3년치 예산 규모가 우크라이나 국가 재건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전쟁하고 힘들 때 인도적 지원이든 뭐든 많이 해준 정부에게 재건 사업을 맡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재명이 대선 토론회에서 뭐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건 젤렌스키가 무능한 지도자라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미니스커트 입어서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말하는 몰지각한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쟁 피해 국가한테 그 피해 국가의 지도자, 특히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떠나지 않아서 3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지도자인데 그 젤렌스키 탓을 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그리고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관심이냐라면서 국정원의 관찰단을 뭐 고문기술자 운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한미관계도 절단나고 우리가 나토한테서도 인정 못 받죠. 그렇지만 1,400조 원의 엄청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열렸을 때 대한민국이 거기 끼일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서 이제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했다는 직접 증거들이 더 확보되면 우리가 무기 지원까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 입장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제대로 돕지 않으면 이 1,400조 재건 사업에 우리가 낄 명분이 없어요. 여기서 10분의 1만 수주해도 140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주변 국가나 이 제3국의 전쟁, 그 이후의 전후 복구 사업이 그 주변 국가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해요. 미국이 왜 세계 최강 패권국이 됐나요? 2차 대전 때문이에요. 2차 대전의 주 무대가 유럽이었는데 미국이 그 전쟁에 결국 참전을 하고 이후 전후 복구에 참여하면서 유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초1강이 되었고, 우리 가슴 아팠던 한국전쟁 6.25로 가장 이득 본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하는데 일본이 완전 어마어마한 부를 쓸어 담아서 자기네들이 2차 대전 패전국에서 시름시름하다가 복구해서 이 국가의 인프라를 닦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요.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 파병 용사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포항 제철도 성공시킬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그게 큰 역할이 됐죠.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전쟁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전후 복구 사업이 대한민국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또 엄청난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나라에 그냥 지원하고 우리 세금 쏟아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그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폴란드나 체코에 무기 엄청 팔고 있는데 호주나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 우리 방위산업 수출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전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국내 정치 짜잘한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고 한 달 지나면 기억도 못할 이 쓸모없는 가십적 이슈,
그냥 무슨 황색지 뭐 스포츠 신문에나 나올 법한 이런 가십적 이슈가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이 골몰하고 목소리를 내고 토론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문제다. 라는 점을, 저는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과거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이야기하는 큰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은 정치인들이 다 너무 짜잘짜잘해요. 짜쳐요. 이 하루하루의 이 가십적 이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참 답답한 게 언론사 가면 이제 여기야 이제 제가 모든 걸 구성하니까 상관없는데 질문을 받으면 질문 수준도 다 그래요. 국제정세에 대해서 질문하는 언론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는 언론이 없고.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라도 우리라도 이런 국제정세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힘을 실어주면서 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아투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매주 정치펀치에서 한 주의 정치 현안이나 관심 많이 가지시는 정치권 이야기도 해드리겠지만 이런 국제정세 이야기 또 윤석열 대통령 하면 외교 대통령이거든요. 그 외교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꼭 한 꼭지라도 이 금요일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투TV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장예찬의 정치펀치 첫 번째 라이브를 함께 해봤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매주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1시간 혼자 이야기하는 게 진짜 힘든데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희도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첫 방송이라고 우리 제작진에서 같이 박수를 쳐주시는데 여러분 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해주시고 여기저기 보시고 나서도 댓글 달아주시면 라이브 못 보신 분들도 이 장예찬의 정치펀치 보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기저기 홍보 많이 해주시고 보신 분들은 꼭 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돌아와서 정치펀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별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